조선 영조시대 한성부 서소문 밖. 오래된 소문이 밤마다 기어다니는 곳. 병약한 젊은 선비 이정유는 그곳에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 매일 밤 우물가에 나타나는 검은 홀레복의 여인. 그녀는 왜 그토록 슬프게 춤을 추는가? 흙 속에 봉인된 붉은 매듭. 그녀의 저주는 끝없이 되풀이될 것인가? 백화목에 새겨진 원혼. 조선 영조대 한성부. 그 중에서도 서소문 밖은 상인들의 활기로 가득한 곳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잦은 전염병과 비명행사로 인해 기묘한 소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양의 이름난 선비 가문 출신인 이정윤이라는 젊은이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는 불과 26의 나이에 문과에 급제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였으나 타고난 병약함 때문에 곧바로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고 요양차 서소문 밖 인적 드문 곳에 자리한 별채에서 머물고 있었다. 정윤이 그 별채에 기거한 지 3달이 되던 어느 초여름 밤, 희미한 달빛 아래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담장 너머로 마치 검은 실타래가 엉킨 듯한 물체가 아른거렸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정체가 불분명한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의 모습이었다. 그 여인은 혼자서 춤을 추는 듯 혹은 슬피 우는 듯한 알 수 없는 동작을 반복하며 정윤이 머무는 별채의 우물가 근처를 맴돌았다. 정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으나 매일 밤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그 여인을 보게 되자 점차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그 여인의 옷은 일반적인 상복이 아닌 마치 검은 비단으로 지은 홀레복처럼 보였다. 검은 홀레복이라니, 그 얼마나 불길하고도 괴이한 조합인가. 결국 정윤은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하인인 억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억새는 용감하고 힘이 센 자였으나 주인이 하는 말에 얼굴빛이 창백해졌다. 나으리, 그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을 보신 것이 분명하십니까? 혹여 화잠의 그림자는 아니었는지요? 화잠이란 서소문 근방에서 떠도는 소문 속 귀신을 일컫는 말이었다. 불꽃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며 사람의 정기를 빨아간다는 원혼. 정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림자가 아니었다. 분명 비죽으로 지은 옷을 입은 여인이었다. 그리고 그 옷에는 붉은 수가 드문드문 놓여 있었지. 억새는 더욱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으리, 이 근방에는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전해져 옵니다. 십수년 전 이 별채의 주인이었던 윤 참판댁에서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판댁의 막내딸이 혼인을 앞두고 갑작스레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딸의 홀레복을 태우지 못하고 별채에 두었다가 며칠 후 그 홀레복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 별채를 드나들던 이들 중 몇몇이 원인 모를 병으로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정윤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병약했던 자신이 이곳을 택한 것이 혹시 이 괴이한 기운에 이끌렸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다. 정윤은 단순히 도망치는 대신 이 기이한 현상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학자로서의 호기심과 자신이 병을 얻은 것에 대한 원한 섞인 의문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억새와 함께 별채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다. 문제의 우물가 근처에는 수령이 오래된 백화목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백화목, 즉 잣나무는 예로부터 귀신을 쫓는 효험이 있다고 알려진 나무였으나
이 나무는 오히려 밤마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듯했다. 정유는 백화목의 굵은 뿌리 주변을 자세히 살피던 중 흙이 약간 파헤쳐진 듯한 미세한 흔적을 발견했다. 11 억새를 시켜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파헤치게 하자 이내 흙 속에서 작은 천 조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천 조각 옆에는 붉은 명주실로 엮은 매듭 하나가 묻혀 있었다. 정유는 붉은 매듭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마치 손가락 마디처럼 단단하게 뭉쳐 있었는데 그 매듭 안쪽에서 오래된 피와 같은 역한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 나왔다. 억새야, 이 매듭의 모양이 왠지 사람의 정수리를 묶는 방식과 흡사하지 않느냐? 억새는 섬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으리 옛날에 망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땅에 묻을 때 이처럼 매듭을 짓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윤참판댁의 따님과 관계된 물건이 아닐는지요? 정유는 그 매듭과 검은 홀레복의 연관성을 직감했다. 단순한 홀령이 아니라 복수심이나 풀지 못한 원한으로 맺힌 귀신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이 사건을 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수소문 끝에 한성부 판관으로 있는 옛 스승의 제자인 박지성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며칠 후 정윤의 부탁을 받은 박지성 판관이 비밀리에 별채를 방문했다. 박 판관은 정윤의 이야기를 듣고 백화목 아래에서 나온 붉은 매듭을 살펴보더니 얼굴에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이 매듭은 필시 살해당한 자의 혼을 봉인한 것일 게다. 붉은 명주실은 사자의 영혼을 묶어두는 주술적인 의미가 있지. 게다가 자네가 보았다는 검은 홀레복은 아마도 억울하게 죽은 처녀 귀신 객기일 가능성이 높네. 박 판관은 윤참판 댁의 비극적인 사건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공식 기록에는 윤참판의 딸 윤서영이 병사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박 판관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아전들을 은밀히 불러 신문했다. 이윽고 조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윤서영은 혼인을 며칠 앞두고 갑작스레 사망했는데 당시에 참판댁에 묵고 있던 서영의 외삼촌 김대형이 서영의 시신을 급히 수습하고 장례를 서둘렀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대영이 서영의 죽음 이후 참판댁이 보유하고 있던 막대한 재산의 일부를 상속받았다는 기록도 발견되었다. 박 판관은 서소문 박 별채가 바로 그 재산 목록에 포함된 곳임을 확인했다. 재산과 죽음, 그리고 붉은 매듭과 검은 홀레복. 모든 인과관계가 재산을 둘러싼 살인 사건을 가리키고 있었다. 윤서영은 평사한 것이 아닐세. 김대영이 재산을 탐하여 그녀를 독살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네. 붉은 매듭은 아마도 김대영이 서영의 혼을 묶어 악기로 변하게 하여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한 주술적 행위일 것이고, 검은 홀레복은 혼례를 치르지 못하고 죽은 서영의 한이 깃든 옷일게야. 진실에 다가갈수록 별채의 괴이한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그날 밤 박 판관과 정윤, 억새는 백화목 아래에 매복하여 여인의 출현을 기다렸다. 참경이 깊어지자 어김없이 검은 홀레복을 입은 여인이 우물가에 나타났다. 그녀는 몸을 좌우로 흔들며 낮은 콧노래 같은 울음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뼈를 긁어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음률이었다. 나의 신랑은 어디에? 나의 옷을 누가 훔쳤나? 여인이 우물가에 다가가자 그 순간 백화목의 잎사귀들이 일제히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인의 발밑에서 붉은 흙이 스멀스멀 기어 나왔는데 그 흙은 마치 피처럼 보였다. 정유는 용기를 내어 외쳤다. 당신은 윤 참판댁의 따님 윤서영 아가씨인가?
당신을 죽이고 당신의 혼을 묶은 자는 당신의 외삼촌 김대형이요. 원한을 풀고 싶다면 우리에게 진실을 밝혀주시오. 여인은 정윤의 목소리에 동작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응시했다. 정윤은 공포에 질려 숨을 멈췄다. 여인의 얼굴은 창백한 밀랍 같았고 두 눈은 온통 검은색이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붉은 실로 꿰맨 듯한 흉터가 길게 이어져 있었다. 붉은 매듭이 묶인 혼처럼 입까지 꿰매져 말을 할 수 없는 형상이었다. 그때 여인의 검은 홀레복 자락이 바람에 흩날리며 어떤 장소를 가리켰다. 여인이 맴돌던 백화목의 굵은 줄기였다. 박 판관은 재빨리 횃불을 백화목에 비추었다. 나무 줄기에는 오래된 칼자국과 함께 마치 손톱으로 긁은 듯한 글자들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독, 돈, 우물. 박 판관은 이것이 서영이 죽기 직전 마지막 힘을 다해 남긴 메시지임을 알아차렸다. 박 판관은 즉시 우물을 조사하게 했다. 억새를 비롯한 하인들이 우물물을 퍼내기 시작하자 며칠 밤낮을 퍼내도 물이 마르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마치 우물 속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듯했다. 박 판관은 강하게 밀어붙여 이틀 밤낮을 꼬박 세워 우물물을 완전히 길어냈다. 우물 바닥에는 진흙과 이끼가 잔뜩 뒤섞여 있었는데 진흙을 걷어내자 딱딱한 물체가 손에 잡혔다. 그것은 돌이었다. 그리고 그 돌 아래에서 작은 나무 상자가 발견되었다. 상자 안에는 서영의 홀레복 일부와 함께 김대형의 이름이 적힌 차용 증서가 들어 있었다. 서영이 김대형에게 막대한 돈을 빌려주었고 김대형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그녀를 독살했다는 명확한 증거였다. 서영의 홀레복이 감쪽같이 사라졌던 것이 아니라 김대형이 증거인멸을 위해 옷의 일부를 찢어 증서와 함께 우물 속에 넣어 봉인했던 것이다. 박 판관은 곧바로 김대형을 체포하여 증거를 들이밀고 신문했다. 김대형은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으나 백화목 아래 붉은 매듭과 우물 속의 증서 이야기를 듣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 모든 죄를 자백했다. 김대형은 서영을 독살한 후 혹시 모를 원혼의 복수를 막기 위해 무당을 불러 서영의 머리카락 일부를 자르고 붉은 명주실로 묶어 백화목 아래에 봉인하고 홀레복 일부를 태워 그 죄를 우물에 뿌렸다고 털어놓았다. 홀레복의 검은 비단은 서영의 옷이 아닌 김대형이 급히 구하여 서영의 한을 가두는 주술에 사용한 것이었다. 진실이 밝혀지고 김대형이 옥에 갇히자 서소문 별채의 기이한 현상은 잠잠해지는 듯했다. 정유는 몸이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고 박 판관은 김대형에 대한 형 집행을 준비했다. 그러나 원혼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대형이 사형에 처해지기 전날 밤 옥사에 갇힌 김대형의 눈앞에 검은 홀레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났다. 여인은 여전히 입이 꿰매져 있었으나 이번에는 우물 속에서 발견되었던 서영의 홀레복 조각을 들고 있었다. 여인은 천천히 그 옷 조각을 자신의 입 앞에 가져갔다. 그리고 그 순간 꿰매어져 있던 여인의 입이 억지로 벌어지며 끔찍한 비명소리를 토해냈다. 내 죄, 내가 갚으리. 김대형은 공포에 질려 발버둥 쳤으나 다음 날 아침 옥졸들이 발견한 것은 김대형의 시신뿐이었다. 그의 시신은 마치 온몸의 피와 전기가 빨려나간 듯 바싹 말라 있었고 입 주위에는 붉은 실로 꿰맨 듯한 끔찍한 상흔이 남아 있었다. 검은 홀레복 여인에게 묶였던 붉은 매듭의 저주가 결국
가해자에게 돌아간 것이다. 정유는 김대형의 끔찍한 최후를 전해 듣고 비로소 자신이 겪은 모든 공포가 풀지 못한 억울한 원혼의 외침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별채를 떠나기 전 백화목 아래에 묻혀있던 붉은 매듭을 파내어 정성껏 태워주고 우물 속에 가라앉아 있던 서영의 홀레복 조각을 수습하여 합당한 절차를 거쳐 소각해 주었다. 그 후로 서소문 밖 별채에는 다시는 검은 홀레복을 입은 여인의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정유는 평생 동안 그 여인의 꿰맨 입에서 터져 나오던 비명과 복수의 눈빛을 잊지 못했고, 그 경험은 그를 더욱 올곧고 백성을 위하는 관리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악한 인과는 결국 악한 응보로 돌아온다는 조선시대의 엄정한 진리를 정유는 서소문 밖 별채의 어둡고 괴이한 밤을 통해 온몸으로 체험해야 했던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